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가슴 찡하고 기가 막힌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으니 눈물 없이는 보지 못했다 하더이다. 가슴 찡하고 기구한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 한양 변두리 외곽의 산자락 아래 허름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난에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중병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었지요. 간판도 없는 이곳은 흡사 나병 환자촌과 같았고 곧 죽어나갈 사람들과 거짓골을 한 사람들 뿐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가며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지요. 은녀님 큰일 났어요. 상구할배가 숨이 껐덕껐덕해요. 그래, 언제부터? 지금 막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그래, 알았어. 얼른 내가 가볼게. 연희는 얼른 달려가 상구할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숨을 거둘 것만 같았지요. 헌데 연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약재를 다려줄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이 아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간호사 정도였지요.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할아버지. 연희는 탕약을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그의 입속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희의 탕약을 목 뒤로 넘기지 못하고 숨을 멈추었지요. 할아버지, 상구 할아버지 눈 좀 떠보셔요. 그는 평온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요. 그렇게 환자들이 한 명씩 떠나갈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의원을 찾아가 달에 한 번이라도 왕진해 줄 것을 부탁도 해봤지만 의원들 그 누구도 이곳에는 발도 들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지요. 다만 어린 춘심이 그녀 곁에서 허드렛 일을 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연희는 춘심과 함께 할아버지의 시신을 수레에 실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땅 파고 그를 묻어주었지요. 할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셔야 해요. 연희와 춘심은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선가 쿵 소리가 크게 들려왔지요. 은녀님 방금 소리 들었죠? 그러게 뭔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 두 사람은 소리나는 쪽으로 얼른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절벽 아래 부상을 크게 입은 사내가 떨어져 있었지요. 의식은 없고 부상이 큰 것으로 보아 위독한 상황이다. 얼른 수레에 실잡구나. 네, 은녀님. 그런데 어쩌다 절벽에서 떨어졌을까요? 두 사람은 낑낑대며 의문의 사내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초가로 데려와 그를 방에 눕히고 치료를 위해 그의 옷을 벗겼지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그의 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칼자국이 있었지요. 몸은 온통 근육질이었지만 크고 작은 칼자국이 수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은녀님 이 사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온몸에 칼자국이 이리도 많을까요? 글쎄다, 나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그런데 사내 몸은 아주 예술입니다요. 마치 땅에 떨어져 상처 입은 탐스런 사과 같습니다요. 연희는 사내의 몸을 이곳저곳 모두 살핀 후 상처를 깨끗이 닦고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도 큰 상처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머리에 둔기를 맞고 절벽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인지 분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것 같다. 머리 상처가 심각하네. 은녀님, 이 사내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은 장담 못하겠지만 피는 먹게 할 수는 있으니 신락 같은 희망은 있구나. 연희는 뜨거운 물에 헝겊을 적셔 사내의 피투성이 머리를 닦아내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춘심아, 바깥에 가서 창폭불이랑 청궁 좀 더 가져오너라. 네, 은녀님. 사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지만 가끔 고통스러운 듯 거친 숨을 뱉어냈지요. 연희는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상처투성이로 험난한 세상을 사는 것이요? 연희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가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았길래 온몸에 칼자국이 그리 많은 것인지 그의 삶이 무척 간대 보였지요. 그렇게 연희는 남다른 삶을 살았을 사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춘심이 약초를 가져왔고 연희는 서둘러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연희는 사내 옆을 떠나지 않고 맥을 짚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하고 지쳐 있었으나 사경을 헤매는 낯선 산의 그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춘심은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꺼져가는 이 생명을 지켜주소서. 연희는 밤새도록 그의 상처를 살피며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안정을 찾았지요. 그제서야 연희는 졸린 눈을 감고 사내 곁에 쪼그리고 엎드려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내 목소리에 연희는 눈을 떴지요. 아,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기가 어디요? 한양 변두리 산자락 아래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곳으로 데려왔소. 그럼 당신이 날 살렸구려. 큰 빚을 졌소이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누워 계셔야 합니다. 알겠소. 사내는 다시 눕고 연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소곤소곤 나누는 이야기가 사내의 귓가에 들려왔지요. 은녀님, 저 산의 눈빛을 보셨나요? 범상치가 않아요. 저자는 사람을 베던 자의 눈빛 같지 않습니까? 쉿, 그 입 다물거라. 지금은 환자일 뿐이다. 사내는 두 여인의 대화를 듣고 피식 웃고 말았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서 사내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번 물수건을 갈아주고 한밤중에도 수시로 맥을 짚으며 그의 상태를 계속 점검했지요. 사내는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살피는 연희를 보며 그녀에 대한 감정이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어릴 적 어머님의 손길 같은 따스함을 느꼈지요. 사내는 7세도 안 되어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희의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 같은 따스한 감정을 느꼈지요. 보아하니 이곳에 환자들이 많은데 힘들지 않소? 나는 괜찮습니다. 저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불쌍한 사람들의 병치료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그녀를 보며 사내는 깊은 감동을 느꼈지요. 내 이름은 장백호요. 당신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이연이라 합니다. 그렇구려. 당신은 마음씨만큼이나 이름도 아름답구려. 연희는 장백호의 상처를 살피고 또 다른 환자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장백호는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늦은 오후쯤 되자 왈패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야 나 죽겠네. 이보시오 은여 아가씨. 내 가랑이가 아픈데 여기 좀 봐주시오. 아니 어쩌자고 이곳에 찾아와 농을 치는 것이요? 아니 내가 아프다 하지 않느냐. 이곳이 환자를 치료한다 해서 왔는데 내가 뭐 못 올 곳이라도 온 것이냐. 너는 저리 가고 어서 은여나 불러오거라. 밖이 소란스럽자 연희가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이곳은 돈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환자들만 받고 있소. 그러니 아프면 의원에 가보시오. 아이고야 나도 돈 없고 가랑이가 아파서 찾아왔는데 어찌 사람 차별하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내 가랑이 좀 봐주소 여기. 왈패두목이 허리띠를 풀고 연희에게 들이밀자 같이 온 왈패들은 재밌다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농이나 받아줄 시간 없소. 그러니 어서들 그만 가보시오. 듣던 대로 과연 미인이구나. 이리도 예쁜 아가씨가 이런 곳에서 썩고 있다니 아깝구만. 여봐라 나 먼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 우리 아가씨를 곱게 방으로 모셔오거라. 왈패두목은 부하들에게 그리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건장한 사내가 누워 있었지요. 아니 벌써 임자가 있었단 말이냐. 에잉쯧쯧 어디서 개벽다고 같은 것이 내 여자를 먼저 낚아챈 것이야. 왈패는 기분이 상했는지 누워있는 장백호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워있던 사내의 한 방에 왈패두목이 쿵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아니 두목 무슨 일이요? 밖에 있던 부하들이 한꺼번에 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넘어서던 왈패들이 순서대로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은 장백호가 순식간에 왈패들을 모두 쓰러뜨렸지요. 깜짝 놀란 연희와 춘심이 달려가 보니 쌀가마를 쌓아 놓듯 왈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희도 춘심도 깜짝 놀랐지요. 어머 멋져라. 어쩜 이렇게 아픈 몸으로 왈패들을 아작낸단 말이요.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괜찮소. 헌데 이런 불량배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끔 한둘씩 찾아와 거들먹거리긴 해도 오늘처럼 막무가내는 없었지요. 조심하셔야겠소. 이런 자들은 머리가 나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요. 잠시 후 의식이 돌아온 왈패들은 허겁지겁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후다닥 달아났지요.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저리 내빼는 꼴이라니 보기 좋다 좋아 호호. 이보시오 낯선 양반. 몸이 다 났거든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시오. 당신만 있으면 저 왈패들도 꼼짝 못할 것 같소.
연희는 사내의 상처를 살펴보고 다시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가 왈패들을 때려 눕히느라 상처가 더 커져 있었지요. 연희는 그의 상처에 약을 바르면서 그의 세상이 또다시 궁금해졌습니다. 크게 부상당한 몸으로 건장한 왈패들을 맨손으로 때려 눕히는 것을 보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잠시만 돌아누우시어 등도 약을 다시 발라야겠소. 연희는 사내의 넓은 등에 약을 바르면서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우물가로 물길러 갔던 춘심이 빈손으로 황급히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녀님 큰일 났어요. 마을의 광군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역적 잔당을 찾는다면서. 헌데 그 이름이 장백호라네요. 장백호? 순간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지요? 저 사내 이름이 장백호가 맞지요? 갑자기 연희의 손에서 들고 있던 탕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연희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장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지요. 너무 걱정 마시오.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라오. 그런데 어찌하여 역적으로 몰린 것이요? 나는 본래 무관 출신 장수요. 양부의 억울함을 밝히려다 도리어 내가 역적 잔당으로 몰리게 되었소. 그럼 당신은 누명을 쓰고 쫓기는 중이요? 그렇소. 그 순간 연희는 그에게 연민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군에서 장수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억울함을 밝히려는 사람이었지요. 은녀님, 이제 어떻게 해요? 잠시 후면 광군들이 이곳까지 들이닥칠 수도 있는데. 안 되겠소. 이리와 잠시 약초더미 속에 숨어 있으시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녀를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창고 속 약초더미 속에 장백호를 숨기고 나자 밖에서 광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 수상한 자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 없었소. 이곳은 역병 환자들 뿐이요. 아니 지금 역병 환자라 했느냐? 그렇소. 역병은 숨쉬는 것만으로도 옮겨갈 수 있으니 조심들 하시오. 그 말에 광군들이 수색을 하려다 말고 멈칫거렸습니다. 정말 이곳에 수상한 자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 몇 번을 말하지 않소. 만약 수상한 자가 나타나거든 관하로 알리거라.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다음 장소로 빠르게 옮겨가 버렸습니다. 연희의 재치로 그들은 이곳의 수색을 포기했지요. 광군이 돌아가자 연희는 창고로 들어가 장백호를 꺼내주었습니다. 광군은 돌아갔으니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아, 그렇소. 고맙소. 나를 숨겨줘서. 그 순간 장백호는 연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연희는 흠칫 놀랐지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분을 본 것 같소. 내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요. 아니 어딜 가려는 것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나를 찾는 저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저자들은 이곳을 수색하지 않았으니 조만간 다시 찾아올 게 뻔하오. 움직이기에는 아직 이르오. 그러다 상처가 덧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상처쯤이야 수도 없이 겪어봐서 내 몸은 내가 잘 아오. 그런데 어쩌다 역모에 휘말려 쫓기게 된 것이요? 연희의 물음에 장백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회상하듯 조용히 말문을 열었지요. 내가 7세가 되던 해 부모님들은 빚쟁이한테 끌려가 어딘가로 팔려갔어. 밖에서 놀다 돌아온 나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듣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 후로 나는 부모님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어. 그러다 쓰러졌는데 지금의 양부이신 장장군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거두어 주었어. 저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었군요. 장백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장장군은 나를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무예를 가르쳤어. 그리고 훗날 나는 묵과에 합격해 전방의 장수가 되었다오.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양부께서 역모죄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나의 양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소. 그분은 청렴하고 나라에 충직한 분이셨소. 하여 군을 나와 양부의 억울함을 밝히던 중 양부의 정적들은 나까지 탈영과 반역의 잔당으로 몰아갔소. 그랬구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려. 나는 반드시 양부의 억울함을 밝혀야만 하오. 그분은 나의 친부와 같은 분이요. 쉽지는 않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백호님의 뜻이 그러하니 반드시 백호님의 뜻대로 되실 것입니다. 연인왕자, 내 그대를 연모하게 되었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소? 갑작스런 고백의 연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가 들어와 있었지요. 그녀 또한 연민이 어느새 사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꼭 무탈하게 돌아오셔야 해요. 고맙소 낭자. 장백호는 연희를 벌하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했지요. 두 사람은 입맞춤을 통해 서로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백호는 오두막집을 떠나갔지요.
연희는 떠나가는 장백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 사내는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리 가면 어쩐다요? 저 몸으로 잘 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분은 강한 분이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어서 약초나 말리고 탕약 따릴 준비나 하자꾸나. 연희는 장백호가 떠나가고 다시 환자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춘심과 함께 사내가 약초도 캐오고 약초를 말려 잘게 썰기도 했지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후 연희는 둥근 달을 보며 장백호가 무사하길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그이가 무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연희는 그를 그리워하며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백호에게 두들겨 맞은 왈패들이 관군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깁니다요. 이곳에서 제가 그자를 분명 봤습죠. 그 말이 사실이냐? 아 그렇구만요. 지들 넷이 그자에게 맞아서 기절까지 했었구만요. 그날 지도 그자에게 맞아서 저기 저 방에서 기절했었습니다요. 왈패들의 진술을 확보한 관군들 여럿이 본격적으로 연희의 오두막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왜 내게 거짓을 고한 것이냐? 그날 분명 내년의 입으로 이곳에 수상한 자가 없다 했다. 관군은 연희를 잡아놓고 그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연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요. 여봐라 이두년을 관하로 압송하라. 이보시오, 우릴 둘 다 잡아가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러시오. 이 사람들을 죄다 죽일 판이요. 내가 가겠소. 그러니 춘심은 이곳에 남아 저들을 돌보게 해주시오. 뭐 병자도 살아야 하니 그럼 너는 남고 너는 따라오너라. 관군들은 오두막집을 샅샅이 뒤져도 장백호가 나오질 않자 연희를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관하의 취조실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했지요. 내 인연, 내년이 관아를 우습게 보고 장백호를 숨겨줬겠다. 내년은 목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느니라. 장백호를 어디로 숨겼는지 어서 이실직고 하렸다.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았지요. 이런 지독한 년을 보았나. 어째 입을 꾹 닫고 열지를 않느냔 말이다. 여봐라 인연을 형틀에 묶고 바른 대로 토설할 때까지 주리를 틀거라. 관군들은 연희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굵고 긴 몽둥이를 연희의 가랑이 사이로 넣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손에 쥔 몽둥이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고신이 시작되고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에도 연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 밖으로 한마디도 꺼내질 않았지요. 연희는 사랑하게 된 장백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설상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장백호만큼은 살게 해주고 싶었지요. 저 년이 아주 고약한 년이로구나. 여봐라 더 세게 틀거라 더 세게. 연희가 꿈쩍을 안 차 사또는 더 세게 계속 주문을 했고 관군들은 있는 힘껏 주리를 틀었습니다. 사또 인연이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참으로 지독한 년이로구나. 항아리에 물 퍼다 들이붓거라. 관군들은 항아리에 물을 떠와 연희에게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연희의 의식이 살짝 돌아왔지요. 저 년이 토설할 때까지 계속 주리를 틀거라. 관군들의 주리는 계속되었고 이미 체력이 바닥난 연희는 또 기절했습니다. 사또 또 기절했습니다요. 무엇이라? 참으로 질긴 년이 아니냐. 다시 물 붓고 주리를 틀라. 사또 여기서 더하면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요. 그러니 옥에 가두었다가 체력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요. 에잉 쯧쯧. 오늘 내친 김에 전년의 입에서 그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야 공적을 쌓을 것인데 아깝구만. 일단 옥에 가두고 물도 밥도 주지 말거라. 연희는 의식을 잃은 채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면 사나흘에 한 번씩 고신을 받았지요. 그래도 그녀는 끝까지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녹초가 되면서 서서히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지요. 한편 장백호는 양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깊은 밤 친한 친구 종섭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포도청 종사관으로 장백호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요. 이복의 친구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나는 괜찮네. 그래 내게 말해줄 게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네 아버님은 내게도 아버님과 같으신 분이네. 하여 나도 소식을 듣고 은밀히 조사를 해보았네. 헌데 말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네. 보통 일이 아니라니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그런 것인가? 자네 아버님을 영모 사건으로 모함한 것은 형조인데 그 뒤에는 이판대감과 좌의정까지 있다네. 아니 그자들이 무엇 때문에 아버님을 모함했단 말인가? 은밀하게 밀무역하는 현장을 자네 아버지께서 잡았는데 그들의 배후가 바로 조정되신 그자들이었던 게지. 하여 그들이 회유를 해도 자네 아버지가 굽히질 않자 그들은 자네 아버지를 영모죄로 엮은 것이야. 정말 그렇단 말인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청렴하고 충직한 신하를 죄인으로 만들다니 천하의 몹쓸 자들이 아닌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는가?
일단 자네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를 찾아야 하네. 사건을 조작한 게 형조이니 아마도 형판대감의 집에 있지 않을까 싶다네.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증거를 찾아오겠네. 자네가 증거만 찾아오면 내 포도대장에게 말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직접 조사에 나서겠네. 그럼 언제 들어갈 것인가? 한 열흘 정도 그 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들어가겠네. 그럼 조심하시게. 장백호는 친구 종섭을 통해 아버님을 모함한 자들의 배우를 듣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그 자들도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한편 연희를 옥에 가둔 관아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그렇소. 그분은 형판대감의 둘째 딸이요. 어쩌다 연희아 씨를 잡아다 물꼬를 낸 것이요. 아이고, 그거야 모르고 그런 것 아니겠소. 그런데 형판대감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소. 그걸 말이라고 묻는 것이요. 그분 한마디면 사또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느냐 말이요. 아이고, 이르렀제. 집사 양반 어떻게 내가 살 길은 없겠소? 없소. 형판대감의 성정으로 당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어서 연희아 씨나 꺼내오시오. 사또는 바짝 엎드려 형판대감의 집사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허 이보시오 사또. 내게 이런다고 당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오. 어서 아씨나 꺼내오란 말이오. 집사는 연희를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형판대감의 집으로 데려갔지요. 아니 얘 연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형판대감은 다 죽어가는 연희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데려와라. 집사는 의원을 데려오고 의원은 연희의 진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약재를 저 드릴 테니 한 열흘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오. 정말 괜찮겠소? 그렇소.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고신을 받아 기력을 다했을 뿐이요. 그러니 기력만 회복되면 괜찮을 것이오. 의원의 말에 형판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분노한 얼굴로 집사에게 말했지요. 사또, 그자의 옷을 당장 벗기고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으라 말하거라.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알겠습니다 대감. 이틀 후 연희가 깨어나자 형판대감은 연희를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연희야, 그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냐? 장백호 그분은 어찌 되었나요? 아니 내가 그자를 어찌하는 것이냐? 연희가 깨어나자마자 장백호의 안부를 물으니 형판대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찌 되었나요? 그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자를 왜 묻는 것이야? 그 말에 연희는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얘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게 자초지종을 말해줘야 할 게 아니냐? 그래도 연희는 눈을 감고 말이 없었지요. 얘 연희야, 눈 좀 떠보거라. 그리고 또 집은 무슨 이유로 나간 것이야? 계속되는 형판대감의 물음에도 연희는 눈을 감고 말이 없었지요.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요. 당분간은 푹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이요. 의원의 말에 그제서야 형판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두고 운명의 장난이라 했던가요? 장백호의 아버지를 모함해 옥에 가둔 사람이 연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연희는 아버지가 옥에 가둔 자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두 아버지는 원수가 되었고 두 자식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요? 한편 며칠 후 장백호는 형판대감의 집으로 침투하기 위해 깊은 밤 그 집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에게 화살을 겨누었지요. 그들은 이미 알고 매복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었군 장백호. 아니 함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자네 친구 종섭이라는 종사관 말일세. 그자가 내가 파놓은 함정이 아니겠느냐. 하하. 그 말에 장백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궁수들이 자신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밖이 소란스럽자 잠자고 있던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연희도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장백호가 잡혀 포박된 채 루루피 꿀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버선발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어요? 백호도령. 아니 연희낭자가 이곳에는 어떻게? 이곳은 제 집이에요. 제 아버지가 형조판서시고요. 연희의 말에 장백호는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의 딸이었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자를 어떻게 아는 것이야? 아버지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어서 풀어주셔요. 잘못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 태어나서 생기는 것이다. 여봐라. 어서 저자를 포도청으로 압송하라.
네, 알겠습니다요, 대감. 관군들은 연희를 떼어내고 장백호를 포도청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요. 감옥에 갇힌 장백호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희가 아버지 원수의 딸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지요. 정녕 연인왕자가 원수의 딸이란 말인가? 장백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을 탄식하며 감옥 안에서 비통해하였지요. 한편 장백호가 잡혀간 것을 보게 된 연희는 심장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지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백호님을 구출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해. 그녀는 사랑하는 장백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밤잠도 자지 않은 채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하루 이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연희가 옥사로 장백호를 찾아왔지요. 아니 연인왕자, 이곳은 어떻게 온 것이요? 아버님 수하에게 간곡히 부탁해 잠깐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그래 별일 없는 것이요? 당신이 형판대감의 여식이라니 너무 놀랐어. 자세한 것은 훗날 말씀드리겠어요. 자, 어서 이것을 받으셔요. 내가 나간 다음에 풀어보셔요. 연희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장백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 있던 간수가 들어왔지요. 아씨, 어서 나가셔야 합니다요. 곧 간수장께서 순찰 도를 시간이구먼요. 네, 알겠어요. 곧 나갈게요. 백호도령님 부디 건강하셔요. 그리고 꼭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세요. 연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연희를 앞세워 밖으로 내보냈지요. 장백호는 돌아서가는 연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요. 연희가 돌아가고 백호는 연희가 건네준 작은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문서가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문서 사이에서 열쇠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연인왕자가 형판대감에게서 내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문서를 찾아온 것이구나. 그런데 이 열쇠는 뭐지? 혹시 옥사 열쇠일까? 장백호는 간수들의 교대가 끝나고 새벽 달기 울기 전 잠긴 자물통에 열쇠를 꽂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열쇠가 덜컹하고 열렸지요. 그 순간 장백호는 밖에서 보초서고 있는 간수를 때려 눕히고 검과 활을 챙겨 담장을 넘어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산속으로 달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과 정의, 사랑을 선택하면 형판대감에 대한 복수를 포기해야 했고 그리 되면 양부의 누명을 벗길 수가 없었지요. 양부의 누명을 벗기지 못하면 그는 평생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선택하면 복수는 완성되고 아버님의 누명도 풀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희에게 가슴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었지요. 그는 고심고심 끝에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양부의 누명부터 벗기는 게 우선이었지요. 미안하오 연인왕자, 당신께 내가 상처를 주게 되었구려. 언젠가 반드시 용서를 구하겠소. 장백호는 한참을 달리다 어느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제게 북과 먹 좀 내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는 모르나 긴박해 보이는구려. 장백호는 스님에게 북과 먹을 받아 2개의 쪽지를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벌써 가시는 것이요? 아침 공양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먹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한시가 급해서요. 장백호는 곧바로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써온 쪽지를 달아 의금부의 첫 번째 화살을 날려보냈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형판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판대감 집은 장백호가 사라지는 바람에 경계가 무척 삼엄했지요. 장백호는 멀찍이서 형판대감이 있는 사랑채 기둥에 쪽지를 달아 2번째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해폭으로 향했지요. 아니 이 쪽지를 장백호가 날렸단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요. 내용이 대감과 서해포구에서 만나자는 내용이구만요. 아니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감히 날 오라가라 하다니. 아마도 그자는 대감께서 나타나야 모습을 드러낼 것이구만요. 그러니 그자를 잡으려면 대감께서 직접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하긴 그렇긴 하다. 헌데 서해포구라면 우리가 밀무역하는 창고가 있는 곳이 아니냐? 혹시 그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과연 그자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요? 그곳을 아는 자는 우리들 중에도 몇 안 됩니다요. 그렇지. 그자가 그것을 알 턱이 없지. 그리하여 3.15 보름달이 뜨는 밤 형판대감은 부하들과 함께 말 타고 서해폭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밀무역선이 포구에 들어와 있었지요. 아니 내가 이곳에는 왜 와 있는 것이야? 아니 대감께서 오늘 밤 저보고 배를 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요? 아니 배를 대다니. 물건이 채워지려면 아직도 달포는 남았건을 어째 내가 벌써 왔단 말이냐?
대감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요. 대감과 밀무역선까지 한 곳으로 불러들인 것을 보면 함정 같습니다요. 멋이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의금부 관원들 수십 명이 말 타고 폭우로 달려왔지요. 어명이여, 모두들 꼼짝 마시오. 여봐라,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라. 의금부 관원들은 흩어져 배와 창고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네들이 이곳은 웬일인가? 국보를 외국으로 유출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임금께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밀반이 파려던 국보가 여기저기서 발견되었고 그 증거는 창고와 배에서 모두 나왔지요. 그 바람에 형판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형판대감을 비롯해 이곳에 있는 모두를 포박하라. 멀리서 장백호는 팔짱을 끼고 포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구에서는 형판대감과 그의 사람들이 모두 잡혀가고 있었지요. 미안하오 연인왕자.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오. 가장 친했던 종사관 종선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보고 장백호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조판서의 손이 닿지 않는 의금부를 움직였지요. 왕실의 국보가 해외로 밀무역된다는 쪽지를 의금부로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의금부는 임금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장백호는 임금을 움직여 형판대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주를 폭우로 불러들인 것도 장백호의 작품이었지요. 창고 속 국보를 빼내와 미리 배 안에 숨겨놓은 것도 장백호였습니다. 그는 전방에서 병법서를 통달하고 수많은 전장터에서 적들을 유인하고 속여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판대감을 요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 후로 형판대감은 사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백호의 양부도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왔지요. 장백호도 이제는 혐의를 벗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장백호는 연인왕자를 찾아갔지요. 낭자 어디 계시오? 연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백호는 말 타고 병자들을 돌보던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자 연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지요. 장백호는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인왕자, 내가 왔소. 연인은 일하다 말고 고개 들어 장백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덕분에 내 양부의 누명은 벗겨졌소. 헌데 당신의 아버님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연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자들을 계속 돌봤지요. 장백호는 말없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할지 가늠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돌아오던 춘심이 장백호를 보고 반겨주었지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혹시 지금도 쫓기는 중이세요? 아니요, 지금은 쫓기지 않소. 어머, 그럼 잘 되었네요. 그렇지 않아도 무척 보고 싶었어요. 춘심의 등장으로 어색하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허나 연인은 무표정하게 병자들만 계속 살피고 있었지요. 장백호는 말없이 춘심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밖에 나가 물을 길어왔지요. 그리고 뒷 마당에서 장작도 팼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없이 그곳에 머물며 그녀들을 도와주었지요. 그렇게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연희의 말문이 열렸지요.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군에 복귀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아직 당신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어요. 아니, 내가 아버님에게 복수할 것을 알고도 나를 도와줬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눈물이 맺혔지요. 장백호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장백호 자신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복수할 것을 알고도 도와준 그녀의 심정이 어떨지 장백호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았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지요. 장백호는 군을 나와 연희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3년 후 연희의 아버지는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살아갔지요. 그런 아버지의 소식을 연희도 춘심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지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장백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기 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께 용서를 구하고 싶소.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소? 연희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장백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지요. 처음부터 당신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용서할 것은 없었죠. 하지만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제가 처음 집을 떠나왔던 것도 우연히 알게 된 아버님의 악행 때문이었어요. 그런 아버님을 곁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나왔었죠. 헌데 이제 아버님도 평범한 삶을 살게 되셨으니 차라리 잘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이유로 낭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군요. 아버님의 악행을 조금이라도 씻고자 일부러 자신을 희생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았던 것이군요.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소. 아버님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다니. 장백호는 연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장백호는 연희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병자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지요. 엄매 두 사람 뭔 일이다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어째 혼례를 올리지 않는 것이요. 내가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으니 이참에 혼례부터 올려요. 춘심은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두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초라하지만 둘만의 혼례를 올려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답니다. 옛말에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한다는 의미이지요. 연희가 비록 아버지일지언정 형판대감의 악행을 보고 스스로 집을 떠나 봉사를 하며 의롭게 살았던 이유가 아닐런지요. 결국 악행을 저지른 자는 천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